대전 중앙시장 골목 어귀에 자리한 복내 분식의 새벽은 언제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박복내 할머니가 떡볶이 국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골목 전체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차죠. 75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재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복내는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장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어묵 국물을 끓이고 떡볶이 떡을 찬물에 담가두고 김밥 재료들을 손질합니다. 4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최근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는 횟수가 잦아졌죠. 아침 7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단골들이었어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는 정씨 아저씨, 근처 세탁소 김 사장, 그리고 매일 아침 김밥 2줄을 사가는 택시기사 박씨까지. 이들에게 복내 분식은 단순한 분식집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정씨 아저씨가 김이 나는 어묵 국물을 후후 불며 말했죠. 복내 씨, 요즘 무릎은 좀 어때요? 병원 가봤어요. 다음 달에 수술하기로 했어요. 인공관절 수술이래요. 복내는 담담하게 대답하면서도 떡볶이를 젓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입구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액정에 뜬 이름은 은지였습니다. 복내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전화를 받았죠. 엄마, 나 은지야. 오늘도 바쁘시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바쁘고 지친 느낌이었습니다. 김은지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결혼 15년 차, 중학생 아들 하나를 둔 워킹맘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너는 어때? 회사 일은 좀 어떻고? 엄마,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수술하시려면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복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딸 부부가 최근 이사한 아파트 전세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지원했죠. 그때 조건으로 내건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함께 살면서 돌봐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손님 와서 끊어야겠다. 전화를 끊은 복내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망설임이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틈을 타 복내는 카운터 및 서랍에서 두꺼운 가계부를 꺼냈어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사이로 은지 전세자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특약조항 마이너스 부양 의무 명시라고. 오후 4시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명함을 내미는 그녀의 이름은 천수민. 공익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노인 권익 보호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잠깐 상담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몰라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수민의 다음 말에 복내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양 의무와 관련된 계약 분쟁이 늘고 있어요.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신 어르신들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복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민을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뭔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던 복내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사위 노창민이었어요. 어머님, 창민입니다. 은지가 아침에 전화드렸다면서요. 그건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창민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사무적이면서도 계산적이었습니다. 영업관리자답게 모든 것을 비용과 효익으로 따지는 그의 성격이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죠. 어머님 건강 생각하면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맞긴 한데요. 다만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 교육도 그렇고 저희도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복내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위의 말 속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날 밤 복내는 오랜만에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10년 전 먼저 떠난 남편.
그와 함께 일궈온 이 작은 분식집이 이제는 혼자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은지가 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뒷바라지에서 키운 애가 이제는 엄마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가계부를 펼쳐 그동안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어요. 은지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리고 최근의 전세 자금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죠. 수술 날짜를 확정하고 딸 부부와의 동거 문제도 확실히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복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했죠. 다음 달 15일로 수술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딸 부부에게 확실한 답을 들어야 할 때였어요. 은지야, 엄마야. 지금 시간 있니? 전화를 받은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회의 중이라며 짧게 통화하자고 했죠. 수술 날짜 잡았어. 다음 달 15일이야. 그때부터는 내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순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의 당황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엄마, 그게 지금 창민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녁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복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시장 상인들은 복례의 수술 소식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례 씨,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가게 문 닫아야겠네요. 김 사장이 안타까운 듯 말했죠. 딸이 돌봐준다니까 괜찮을 거예요. 복례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약속대로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사위 창민도 함께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저희가 상의를 해봤는데요. 창민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은 좁기도 하고 아이 공부방도 있어서 어머님 모실 공간이 마땅치 않아요. 은지가 이어서 말했죠. 엄마, 차라리 가까운 곳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자주 들러서 돌봐드릴게요. 복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세 자금을 지원할 때 분명히 약속했던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다니요. 너희가 이사할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니?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창민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독립적인 공간이 서로에게 더 편할 거예요. 복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복례는 며칠 전 받았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천수민 변호사.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복례분식 할머니인데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오후 2시, 천수민의 사무실을 찾은 복례는 그동안 정리해온 서류 뭉치를 내놓았습니다. 전세자금 지원 계약서, 아파트 지분 이전 서류, 그리고 특약 조항이 명시된 문서까지. 수민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말했죠. 할머니, 이 특약 조항이 아주 중요해요. 생활비 분담, 병원 동행, 교대 동거 보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네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서 작성한 것이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며 남편이 고집했던 일이었죠. 따님과 사위분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충분해요. 그날 저녁 복례는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술 전까지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은지는 주말에 시간을 내겠다고 답했죠. 하지만 복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주말 오후 은지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며 복례가 말을 꺼냈죠.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기억하니?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은지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복례는 가계부를 펼쳐 보였어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비, 결혼 자금, 그리고 최근의 전세 자금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게 다 너를 위해 쓴 돈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는 부담스럽다고 하니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회사도 바쁘고 창민도 싫어하고 창민이 싫어한다고. 복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 돈으로 들어간 집에서 내가 지낼 수 없다는 거니.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은지는 계속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고 복례는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죠. 결국 은지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수민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절차를 시작하고 싶어요. 며칠 후 은지와 창민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통보였죠. 딸 부부는 경악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은지가 황급히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손에는 구겨진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대체 무슨 짓이에요? 복례는 떡볶이를 젓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죠. 읽어봤으면 알겠지. 너희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내가 준 것도 돌려받겠다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난 엄마 딸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면 뭐든 다 용서되니. 나도 한 사람이야, 은지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때 창민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을 잃은 모습이었죠.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가족 간에 무슨 소송이에요? 복례가 창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 아니니. 너희는 그 도리를 저버렸어. 시장 상인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씨 아저씨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진 후였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창민이 애써 설명했죠. 다만 같이 사는 것보다 따로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병원은 누가 데려다주고 간병은 누가 하니? 밥은 누가 차려주고? 복례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돌봐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복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언제 시간이 나니? 명절 때도 바쁘다고 안 오는 내가. 대화는 결국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딸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가게를 나갔죠. 복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민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죠. 할머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복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병원 예약 문자,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카톡 대화, 그리고 수십 건의 가계부까지. 수민은 자료를 검토하며 감탄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재판에서 아주 유리할 거예요. 며칠 후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복례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임시 휴업 준비를 해야 했죠. 조정실에서 마주한 은지와 창민은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의뢰인들은 부양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안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수민이 반박했죠. 계약서에는 명확히 동거 부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 아니라 서면 계약이에요. 조정위원이 양측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권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요? 복례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양보할 게 없습니다. 제가 준 것에 비하면 제가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예요.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가 언제니? 나는 지금 당장 수술을 앞두고 있어.
복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창민이 복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집안 망신이에요. 복례가 창민을 올려다봤습니다. 망신은 너희가 시킨 거야. 약속을 안 지킨 너희가. 가게로 돌아온 복례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씨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죠. 복례 씨, 괜찮아요. 딸하고 이렇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괜찮아요. 복례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죠. 그날 밤 복례는 남편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과 맞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복례의 다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죠. 반대편에 앉은 은지와 창민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법정에서 대립하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재판장이 사건 개요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원고 박복례, 피고 김은지, 노창민. 부양조건부 증여 해제 청구 사건. 원고 측 변호사부터 진술하십시오. 재판장의 말에 수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세자금 3천만 원과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하면서 명확한 부양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수민은 준비한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출했죠. 병원 예약 문자와 거절 답변, 동거 요청과 회피 내용, 그리고 복례가 수십 년간 작성한 가계부까지.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은 부양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라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안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재판장이 창민에게 질문했어요. 피고인은 왜 동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까? 창민이 준비한 듯 답했죠. 저희 집은 공간이 협소하고 아이 교육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장모님과의 생활 패턴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우려됩니다. 스트레스요? 재판장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원고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수술과 회복의 스트레스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에요. 수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원고가 딸 부부를 위해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1억 2천만 원, 결혼자금 5천만 원, 전세자금 3천만 원. 총 2억 원이 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금액의 규모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원고는 평생을 딸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고가 도움이 필요할 때 피고들은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점심 휴정 시간, 복례는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수민이 옆에 앉으며 말했죠. 할머니 힘드시죠?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가야죠.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오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증인으로 시장의 정씨 아저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원고를 얼마나 알고 지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죠. 3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복례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키며 딸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어요. 정씨 아저씨는 복례가 무릎이 아파도 참아가며 일했던 것, 딸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끼니를 거른 적도 있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복례의 주치의였어요. 의사는 복례의 무릎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수술 후 간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했죠. 환자분은 인공관절 수술 후 최소 3개월은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의학적 간병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지가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의 돌봄이 최선이죠. 은지가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민이 신문을 시작했죠.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도움을 기억합니까?
은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기억합니다. 그럼 왜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했습니까?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절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수민이 서류를 들어보였죠. 여기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안 돼. 회식이 있어서. 병원은 혼자 가세요. 택시비는 보내드릴게요. 이것이 다른 방법입니까?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바빴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어머니보다 회사가 더 중요했다는 말씀입니까?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죠. 창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논리적으로 대응하려 했어요. 저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효도는 꼭 동거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민이 날카롭게 물었죠.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동거부양을 조건으로 증여받고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기만 아닙니까? 창민이 당황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서입니까? 재판장이 개입했어요. 충분합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십시오. 마지막 증인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복내의 손자 은지의 아들 민준이었죠. 16살 소년이 증인석에 섰어요. 할머니랑은 자주 만났니? 재판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렸을 때는 자주 갔는데 최근에는 거의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 민준이 부모님을 힐끗 보더니 말했죠. 엄마 아빠가 바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아빠가 할머니 오시는 거 싫어했어요. 집이 좁아진다고 불편하다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창민의 얼굴이 붉어졌죠. 민준이 계속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오시면 좋겠어요. 할머니 떡볶이가 제일 맛있거든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최후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민이 먼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한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 버려져도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수민은 복내의 가계부를 들어보였죠. 이 가계부에는 한 어머니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딸을 위해 아낀 돈, 번 돈, 쓴 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부모 부양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피고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적 강제보다는 가족 간 이해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내가 진술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딸과 함께 지내며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딸은 저를 짐으로 여겼습니다.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었죠.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가 번 돈, 제가 모은 돈을 되찾아 제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존엄입니다.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정하며 패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내의 뒤를 은지가 따라왔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복내가 돌아봤습니다. 은지야,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 재판 선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내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법적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수민이 말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으니까요. 아침 장사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던 중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은지의 시어머니였죠. 사돈님, 이렇게 오시다니. 복내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은지 시어머니는 고급스러운 차림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눴으면 해서요.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지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사돈님, 이 일을 어떻게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집안 망신입니다. 복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망신은 저희 딸과 사위가 만든 거예요. 그래도 법정까지 가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은지도 나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저는 안 힘듭니까? 복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제가 평생 딸을 위해 산 건 아무도 몰라주시는군요. 은지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로 그만 끝내시죠.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복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제 권리를 찾고 싶은 겁니다. 은지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가족을 등지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법이에요. 이미 혼자예요. 복례가 씁쓸하게 웃었죠. 그날 오후 복례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옆자리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자식들은 없고. 네, 혼자 왔어요. 복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데려다 줬어요. 효자라서 매번 병원도 같이 와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복례는 부러운 마음을 감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 받으셨네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병원 로비에서 은지를 만났어요. 회사를 쉬고 온 것 같았죠. 엄마 병원 오신다고 해서. 혹시 같이 갈까 해서 왔어요. 이제 와서 왜? 복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은지가 울먹였어요. 복례는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아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멀어져 버린 것 같았죠. 은지야, 늦었어.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내 마음은 안 돌아와.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난 엄마 딸이잖아요. 그래, 내 딸이지. 하지만 나도 한 사람이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복례는 돌아서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복례는 수민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혹시 제가 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수민이 대답했죠. 가능성은 낮지만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준비한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복례는 가계부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술은 어떻게 하고 회복 기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다음 날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은지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은지 씨 부장입니다. 요즘 은지 씨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복례는 조용히 들었죠. 사실 은지 씨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일로 회사 생활에도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어머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와 딸 사이의 일입니다. 회사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지가 회사에서도 힘들어한다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녁 무렵 단골 손님들이 모여 복례를 위로했습니다. 복례 씨, 우리가 증인이 되어줄게요. 필요하면 언제든 법정에 가서 증언하겠어요. 정씨 아저씨가 말했죠. 맞아요. 복례 씨가 얼마나 고생하며 딸 키웠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김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복례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복례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죠.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딸이 저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선고일 아침, 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남편 장례식 때처럼 엄숙해 보였어요. 법원으로 가는 길, 시장 상인들이 응원의 말을 건넸죠. 복례 씨,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정씨 아저씨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은지와 창민은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언론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복례는 두 손을 꼭 쥔 채 재판장을 바라봤죠. 사건 번호 2024가단 1234호 부양조건부 증여 해제 청구 사건. 원고 박복례, 피고 김은지, 노창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특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생활비 분담, 병원 동행, 교대 동거 보조라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복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은 이러한 의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했음이 명백합니다. 특히 원고의 수술을 앞둔 시점에서도 동거를 거부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은지가 고개를 숙였고 창민은 굳은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죠. 부양 의무는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 조항입니다. 피고들이 증여받을 당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이행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추고 법정을 둘러봤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 대한 증여를 해제합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전세자금 3천만 원과 아파트 지분을 즉시 반환하라.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복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수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고 창민은 변호사와 급히 상의를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수민이 복례의 손을 잡았죠.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복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는 않았어요. 딸과의 관계를 잃은 대가가 너무 컸으니까요. 법원을 나서는데 은지가 따라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복례가 멈춰 섰습니다. 항소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옳았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 복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끝인가요? 우리 사이가. 복례가 돌아봤어요. 은지야,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너는 내 삶을, 나는 내 삶을 사는 거야. 가게로 돌아온 복례는 간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례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내려오는 것을 보며 한 시대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정씨 아저씨가 다가왔죠. 복례 씨, 이제 어떡할 거예요? 수술하고 회복하면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갈 거예요.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수술 당일, 복례는 혼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민이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복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제는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복례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실감했어요. 옆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죠. 회복 기간 동안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돌아가며 병문안을 왔고 수민도 틈틈이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복례 씨, 이거 미역국이에요. 제가 끓였는데 맛은 모르겠어요. 정씨 아저씨가 쑥스럽게 보온통을 내밀었죠. 고마워요, 정씨. 복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민준이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할머니, 저예요. 보고 싶었어요. 민준아, 어떻게 왔니? 엄마는 알고 있니? 복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몰라요. 그냥 제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민준이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제가 만든 김밥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는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복례는 손자가 만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구나. 우리 민준이가 요리도 잘하네. 할머니, 엄마가 많이 후회해요. 매일 우는 것 같아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복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민준아, 어른들 일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마. 퇴원을 일주일 앞둔 날, 복례는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보행기에 의지해 천천히 걷는 중이었죠. 그때 멀리서 은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지는 다가오려다가 멈췄고 복례도 그 자리에 섰죠. 긴 침묵이 흐른 후 은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돌아섰습니다. 복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퇴원날 복례는 새로 구한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법원 판결대로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했죠. 작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복례는 남편 사진을 제일 먼저 꺼냈어요. 여보,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작지만 내 공간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복례는 오랜만에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밥.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일주일 후 복례는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요리교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기 때문이었죠. 선생님, 저도 요리 좀 할 줄 아는데 도울 수 있을까요? 복례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환영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복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관에서 요리를 가르쳤고 수요일에는 병원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주말에는 시장 상인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죠.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복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자녀분들이 안 계신가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있어요. 딸이 하나 있죠. 복례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왜 혼자 사세요? 복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석 달이 지난 후 복례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황혼지킴이라는 이름의 모임이었어요. 재산 증여를 고민하는 노인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자조 모임이었죠. 첫 모임에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복례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나눴어요. 사랑은 마음으로, 증여는 문서로 하세요.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예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죠. 그래도 자식한테 소송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복례가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삶의 주인은 저예요. 자식도 소중하지만 제 인생도 소중합니다. 모임은 점점 커졌고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복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죠.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싶을 뿐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난 봄날, 복례는 예전 가게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복례 분식 자리에는 새로운 카페가 들어서 있었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보다가 복례는 다시 걸음을 옮겼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우리 민준이 대견하구나. 복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할머니,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밥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시간 되면 연락하렴. 전화를 끊고 복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저녁이 되어 오피스텔로 돌아온 복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새로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무릎은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다. 복지관 수업도 잘 마쳤다. 민준이의 합격 소식이 기쁘다. 은지도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다. 일기를 마친 복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지도 그 중 한 명이겠죠. 복례는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은지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복례도 미소 지었죠. 은지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행복하게 살아. 그것으로 충분해. 마지막 가계부장을 넘기며 복례는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존엄 회복 프로젝트 마이너스 완료라고. 밥은 평생 퍼주었지만 내 삶의 그릇은 내가 지켰다. 복례는 가계부를 덮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복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았고 가족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분식집의 마지막 영업은 끝났지만 박복례의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